당신은 피로한 밤에 고독한 환각 속으로 빠져들어 본 적 있나요? 수백 년 전 중세왕과 농부들도 전쟁과 고통 속에서 같은 갈망을 느꼈어요. 헨베인과 양귀비의 금단의 꿈은 그들의 선택을 바꿨지만 오늘 당신의 불안을 해소할 지혜를 속삭여줍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세요. 깊은 잠으로 떠나요. 어둠이 왕궁의 돌벽을 삼키던 그 밤, 황금잔에 담긴 액체가 은은한 달빛 아래 출렁였다. 향기는 달콤하고도 불길했다. 왕은 한 모금에 몸을 떨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복도를 메웠지만 곧 환각의 속삭임으로 변했다. 이 순간 왕은 신과 대화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잔 속에는 헨베인, 마녀의 풀이라 불리던 독초가 스며 있었다. 중세의 밤, 왕과 농부가 함께 빠져든 금단의 환각 세계로 들어가 보자. 바람이 성벽을 스치며 차가운 안개를 몰고 왔다. 14세기 프랑스 필리프 4세의 궁정. 왕은 전쟁의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의 주치의는 비밀 레시피를 꺼냈다. 헨베인 열매를 삶아낸 마녀의 술. 잎과 씨앗을 발효시키면 환각이 솟구친다. 왕은 잔을 기울였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 곧 코끝을 자극하는 매캐한 연기. 시야가 일그러지며 벽화 속 천사들이 살아 움직였다. 왕은 중얼거렸다. 신이 나를 불렀다. 그의 몸은 뜨거워졌고 시간은 녹아내렸다. 주변 시종들은 숨을 죽였다. 이 황금의 꿈은 왕의 결정을 바꿨다. 전쟁 선언 혹은 평화 협상. 하지만 헨베인의 힘은 양날의 검이었다. 과다하면 발작과 죽음이 따랐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헨베인, 학명, 엘치오 차뭇 니겔. 중세 유럽에서 흔한 야생초, 잎과 씨앗에 히오스시아민, 스코폴라민이 들어있다. 이 알칼로이드가 뇌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마비시켜 환각을 부른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세기 아랍 의학서 카논에서 이미 언급됐다. 이븐 시나가 경고했다. 소량은 진통제, 과량은 광기. 유럽 왕궁에서 이는 왕의 불면과 통증을 달래는 비밀 무기였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악마의 풀로 낙인 찍었다. 차 86년 마녀의 망치에서 헨베인은 마녀의 비행 연료로 지목됐다. 실제로 중세 재판에서 수많은 여성이 이 풀을 사용한 혐의로 화형당했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헨베인은 오늘날의 LSD나 PCP와 유사한 효과를 냈다. 왕들은 이를 통해 신의 계시를 얻으려 했으나 종종 편집증에 빠졌다. 이제 장면을 바꿔보자. 안개 낀 늪지대, 잉글랜드의 시골 마을, 13세기 농부의 오두막, 문틈으로 새어드는 연기. 그들은 포피덴이라 불리는 은신처를 만들었다. 양귀비, 파파벨 솜니페룸, 붉은 꽃이빨에 숨겨진 진정의 씨앗. 농부들은 씨를 으깨 끓여 꿈의 우유를 만들었다. 추수철 고된 노동 후 그들은 흙바닥에 앉아 잔을 돌렸다. 입안에 퍼지는 진한 단맛, 몸이 무거워지며 세상이 부드럽게 물든다. 아이들은 잠들고 어른들은 속삭인다. 고통이 사라진다. 창밖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한 농부는 양귀비 연기를 들이마시며 가족의 죽음을 잊었다. 환각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공허와 중독이 기다렸다. 양귀비의 역사는 더 깊다. 고대 수메르에서 행복의 식물로 불렸다. 중세에는 아편으로 정제됐다. 9세기 아랍 상인들이 유럽에 들여왔다. 농민들은 이를 신의 선물로 여겼다. 전염병과 기근 속에서 유일한 위안.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흑사병 시기 348년 양귀비 소비가 폭증했다. 생존자들이 고통을 잊기 위해. 그러나 교회는 이를 금했다.
영혼을 더럽히는 독이라며 실제 효과는 모르핀 정우체,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출시킨다. 왕궁과 농가의 공통점은 이거다. 계층을 초월한 환각의 유혹.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벨라도나, 아트로파 벨라돈나, 아름다운 여인의 풀. 이탈리아 르네상스 궁정에서 인기였다. 여인들은 점을 떨어뜨려 동공을 키웠다. 섹시한 눈빛을 위해. 하지만 과량은 맹목과 환각을 불렀다. 15세기 베네치아 귀부인들은 사랑의 포션으로 썼다. 입안의 뜨거움, 심장이 빨라지며 연인의 얼굴이 거대해진다. 그러나 곧 악몽, 뱀과 괴물이 들이닥친다. 왕 에드워드 1세조차 이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전투 전 두려움을 없애려. 벨라도나의 알칼로이드는 아트로핀. 중세의학에서 수술 마취제로 쓰였다. 그러나 치명적. 13세기 독일 기록에 마녀들이 이를 비행 연고로 발랐다. 빗자루에 타고 하늘을 날았다는 전설. 과학적으로는 피부 흡수를 통해 환각 유발. 오늘날 정신과에서 연구된다. 중세인들은 이를 통해 초월을 꿈꿨다. 이제 맥락을 넓혀보자. 중세 유럽 AD 500년 초신앙과 미신의 시대. 교회가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약초는 민간에 남았다. 게르마니아 족은 아편을 전쟁 의식에 썼다. 바이킹들은 헨베인을 오딘의 술로 불렀다. 전투에서 광기를 불렀다. 역사적 증거는 풍부하다. 1324년 아일랜드 재판에서 앨리스 키틀러가 헨베인으로 마녀의 모임을 열었다는 혐의. 그녀는 화형당했다. 그러나 이는 생존 전략이었다. 빈곤과 질병 속 환각은 탈출구. 농민들의 포피되는 지하 은신처. 흑사병 후 생존자들이 모여 양귀비를 피웠다. 연기가 방을 채우고 웃음과 눈물이 섞인다. 바람소리, 개 짖는 소리. 그 안에서 그들은 평등했다. 왕도 농부도 풀 앞에선 같다. 하지만 대가도 컸다. 중독으로 가족 파탄, 광기. 15세기 영국 기록. 양귀비 중독자가 유령을 봤다고 자백하며 처형. 교회는 이를 악마 소환으로 봤다. 현대 과학이 밝힌 바, 이는 뇌 화학 변화, 세로토닌과 도파민 폭발. 이 풀들은 문명을 어떻게 바꿨나? 왕의 환각 결정이 전쟁을 일으켰다. 농부의 꿈이 공동체를 지탱했다. 알케미스트들은 이를 철학자의 돌 재료로 썼다. 환각 속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 이제 밤이 깊어간다. 성벽 위 바람이 속삭인다. 헨베인 향기가 희미해진다. 왕은 잠든다. 농부는 별을 본다. 중세의 환각은 사라졌으나 그 메아리는 여전하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이 이야기를 따라 깊은 잠으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모래 언덕을 휘감는 밤, 한 무리의 그림자들이 불꽃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평온했으나 손에 쥔 작은 덩어리에서 피어오르는 영인은 공기를 무겁게 물들였다. 해시시였다. 이 영인은 신의 속삭임을 가져다 주리라 믿는 자들과 악마의 속삭임이라 외치는 자들 사이에서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이 장면은 11세기 중동 크루세이더들의 무역로를 따라 퍼져나간 해시시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상기시킨다. 성전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던 그 시대, 동방의 향신료와 약초가 서쪽으로 흘러들었다. 해시시는 원래 페르시아와 아랍의 전통에서 유래한 대마초 추출물로 아사신이라 불린 이슬람 교단의 전사들이 사용했다. 그들은 산속 요새에서 해시시를 피워 신비로운 환각 상태에 빠져들어 목적을 향한 충성을 다졌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마르코 폴로의 기록처럼 이 올드맨 오브 더 마운틴 하산 이 사바흐의 추종자들은 해시시를 통해 낙원의 환영을 보고 암살 임무를 완수했다.
바람이 속삭이듯 부드럽게 불어오는 그곳에서 연기가 폐부를 채우면 세상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따뜻한 안개가 몸을 감싸고 시간은 멈추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낙타의 종소리조차 신성한 합창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 쾌락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해시시는 종교적 엑스타시의 도구였다. 수피 교단의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메리주아나의 원형으로 삼아 알라와의 합의를 추구했다. 크루세이더 무역로를 통해 이 지식은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스며들었다. 비당일과 향로길이 연결된 그 길목에서 기사들은 처음으로 이 녹색 금의 맛을 보았다. 이제 장면을 옮겨보자. 1099년 예루살렘 함락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 상인들이 돌아오는 배에 실은 화물 속에 해시시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이를 인디언 헤르브라 불렀다. 유럽의 항구 도시 제노바와 베네치아에서 이 연기는 지하 클럽처럼 은밀한 모임으로 퍼졌다. 기사 단원들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달래기 위해 밤의 어둠 속에서 이를 태웠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 십자군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이 환각 속에서 녹아내리며 평화로운 비전을 가져왔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중세 유럽의 약초 문화와 맞물린다. 아랍 의학서 카눈이 번역되며 해시시의 효능이 라틴어로 기록되었다. 이븐 시나의 저작처럼 이는 진통제이자 환각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경계했다. 마녀의 약초로 낙인 찍히며 금지되었지만 지하에서 번성했다. 크루세이더들은 무역뿐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았고 해시시는 그 다리 위를 건너왔다. 이제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자. 알프스 산맥 너머 12세기 수도원. 차가운 돌벽이 빽빽한 안개 속에 서 있는 베네딕토회 수도원. 수도사들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빵 굽는 화덕 옆에 모였다. 그러나 그들의 빵은 평범하지 않았다. 맥주 곡물에 스며든 알칼로이드, 에르고트가 발효되며 환각을 일으키는 LSD의 원형을 만들어냈다. 에르고트는 곡물 곰팡이로 중세 유럽에서 빈번한 성 안토니우스의 불질병을 일으켰다. 환각, 경련, 환영. 수도사들은 이를 신의 시험이라 여겼다. 몬테뉴의 기록처럼 일부 수도원은 의도적으로 에르고트 빵을 먹고 신비로운 비전을 추구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세상이 물결치듯 일렁였다. 벽의 성상들이 살아 움직이며 속삭였다. 하나님의 영광이여. 그러나 이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줌아웃 해보자. 에르고트는 중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994년 프랑스 생메달에서 수백 명이 환각으로 미쳐 돌았고 1029년 독일 수도원에서도 비슷한 댄스 플래그가 발생했다. 이는 기근과 결합되어 대규모 히스테리를 불렀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이를 영적 도구로 승화시켰다. 성 베르나르의 클른이 수도원에서 에르고트 유발 상태는 엑스타시로 기록되었다. 해시시와 달리 이는 우발적이었으나 금단의 연기처럼 신과 악마의 경계를 흐렸다.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자. 예비 50년경 몽골 침략 속에서 아사신들은 해시시 의식으로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의 영위는 바람에 흩어졌으나 유럽으로 이어졌다. 13세기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공유한 모찌콘 파티는 해시시 쿠키를 먹으며 환각에 빠졌다. 궁전의 정원에서 분수 소리가 메아리치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듯한 밤.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왕족조차 이 쾌락에 빠져 시인 입은 아라비가 연기의 안개 속에서 신을 보았다고 노래했다. 유럽에서 해시시는 점성술사와 연금술사들에게 퍼졌다. 파리 대학의 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이를 비전의 열쇠로 연구했다. 그러나 14세기 흑사병 팬데믹 때
에르고트와 헤시시가 섞인 플라그 레리 환각이 유럽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춤추며 죽어갔다. 수도원 장면으로 영국 노선부리아의 린디스판 수도원 12세기 겨울.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수도사들은 공동 식사에서 에르고트 빵을 나눴다. 불꽃이 춤추고 성경 구절이 살아 움직였다. 형제 요한은 일기에 천사의 날개가 내 영혼을 감쌌다고 썼다. 그러나 다음 날 공포의 환각이 그를 괴롭혔다. 악마의 웃음소리. 이는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의 핵심이었다. 성 힐데가르트 폰 빙에는 환각을 통해 200여 곡의 성가를 작곡했다. 그녀의 비전은 에르고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두 연기, 헤시시와 에르고트는 중세의 정신세계를 정의했다. 크루세이더 무역로가 동서양을 연결하며 금단의 환각 문화가 꽃피웠다. 아사신의 정치적 암살에서부터 수도사의 영적 탐구까지 이들은 신성한 깨달음과 광기의 경계를 걸었다. 이제 고요한 밤, 당신의 호흡에 맞춰 이 이야기를 되새겨보자. 사막 바람이 불고 수도원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역사적 연기가 스며든다. 평화롭게 눈을 감으시길. 어둠 속에서 불꽃이 속삭이듯 피어오르는 밤. 마녀의 오두막 안은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살을 애는 추위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안, 구릿빛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는 증기는 달콤한 허브 향을 뿜으며 공기를 무겁게 물들였다. 늙은 여인의 손가락이 천천히 교반하듯 저어대는 검은 기름진 연고.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벨라돈나의 검은 열매와 맨드레이크의 뿌리, 회양목 잎사귀가 섞인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마녀의 비약. 그녀의 손끝이 연고를 집어 문지르는 순간 피부가 불타듯 뜨거워지며 세상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15세기 유럽,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 드리운 시골 마을.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뼈를 시리게 하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많은 마녀들처럼 이름조차 지워진 존재. 그녀는 먼저 손가락 끝에 연고를 바르고 입술을 적셨다. 곧이어 다리 안쪽, 가장 부드럽고 혈관이 가까운 그곳에 천천히 문질렀다. 빗자루 손잡이를 통해 스며들도록 혹은 그냥 피부에 직접. 아토록신과 스코폴라민이 혈류를 타고 퍼지며 몸이 뜨거워졌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리고 시야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날아오른다. 그녀의 속삭임이 방 안을 메웠다. 바람소리가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창밖 숲이 살아 움직이는 듯 나뭇가지가 손짓하고 별들이 춤을 추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영혼은 이미 하늘로 솟구쳤다. 빗자루를 타고 검은 고양이와 함께 구름을 가르며 아래로 펼쳐진 마을은 장난감처럼 작아졌고 교회의 첨탑은 악마의 송곳니처럼 빛났다. 환각 속에서 그녀는 사탄의 안식처로 날아갔다. 자유로웠다. 매일의 굴레, 굶주림과 고독에서 벗어난 짧은 해방. 하지만 그 비행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벨라돈나의 독이 동공을 키워 세상을 뒤집고 맨드레이크의 환각이 시간을 늘어지게 만들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목소리가 메아리쳤으며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 보겠습니다. 이 비행 연고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후기 14세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마녀 사냥의 시대에 실제 양리학적 실체가 있었습니다. 벨라돈나, 라틴어로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지만 그 열매는 치명적인 알칼로이드로 가득 찼습니다. 아트로핀, 히오시아민, 스코폴라민. 이들은 항콜린제로서 중추신경을 자극해 환각을 일으키죠. 회양목 잎은 LSD 같은 시각 왜곡을,
맨드레이크 뿌리는 인체 모양으로 유명한 환각제로 더해졌습니다. 이런 사바트 연고는 피부 흡수가 빠르도록 기름에 녹여 바르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고대부터 전해진 샤머니즘 전통의 연장선입니다. 게르만 부족의 베르세르커 전사들이 버섯으로 광기를 부르던 것처럼 여성들은 이 연고로 영적 비행을 추구했습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비행은 절정에 달했다. 하늘에서 악마의 무도회가 펼쳐졌다. 검은 그림자들이 웃고 불꽃이 춤추며 사탄의 손길이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환각은 양날의 검. 자유의 환희 속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몸은 경련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졌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지쳐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웃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저 여자가 밤에 중얼거린다. 하늘로 날아간다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차폐 17년 출간된 마녀의 망치가 퍼지던 시대. 이런 증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인퀴지션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15세기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에서 마녀 재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차 84년 교황 인노센티우스 8세의 교서가 마녀를 공식 악마 숭배자로 규정지었죠. 연고 항아리가 발견되면 고문이 따랐습니다. 물고문, 불철주, 발라스트로 다리를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그녀들은 자백했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사탄에게 갔다. 이 고백은 환각의 산물이었을 뿐,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루이 14세 시대까지 5만 명 이상이 화형당한 추정 피해자 중 많은 이들이 이런 비행 체험을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고의 향기가 아직 코끝에 맴도는 오두막. 그녀는 끌려나가 교회 광장으로 향했다. 관중들의 함성이 바람처럼 휘몰아쳤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확대된 채 세상을 비틀려 보았다. 불길이 핥아오를 때 아마도 마지막 환각이 그녀를 위로했을 겁니다. 하늘로 다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그 감각으로.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연고는 탈출구이자 함정. 가난한 여인들의 영적 안식처가 남성 중심 사회의 공포로 뒤집힌 아이러니. 더 넓게 보자면 이 현상은 정신의학의 성우자들도 주목했습니다. 20세기 초 연구자들은 마녀의 연고를 재현해 실험했습니다. 독일 양리학자 루이스 레빈이 1930년대에 벨라돈나 추출물을 바른 피험자들이 실제로 비행 환각을 보고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설명합니다. 항콜린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를 방해해 LSD나 DMT 같은 강력 환각을 유발하죠. 중세 마녀는 오늘날의 사이키델릭 탐험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퀴지션의 광기는 그런 탐구를 탄압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종교전쟁 속 마녀 사냥은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었죠. 이제 고요한 숲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깊어지며 또 다른 여인이 가마솥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연고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 밤 나는 날아갈 테야.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별빛이 스며든다. 환각의 문턱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는다. 고문의 공포가 다가오기 전 그 짧은 순간의 자유를. 중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환각은 탈출인가, 파멸인가? 평화로운 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비행을 느껴보십시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세상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깊은 잠으로 그 연고의 비밀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오늘날 아트로핀이 수술 마취제로 쓰이듯 중세의 공포는 지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여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불꽃 속에서 피어나는 환각만이 그들의 하늘. 조용히 천천히
이 이야기를 곱씹으며 잠드십시오. 바람소리처럼 스며드는 역사, 당신을 안내합니다. 어둠이 드리운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피부에 스치듯 속삭이는데 상인들은 웃음소리조차 없이 눈빛만으로 거래를 마친다. 한 손에는 향신료 주머니가, 다른 손에는 은밀한 잎사귀 묶음이 들려있다. 이 순간 권력의 냄새가 공기를 가른다. 고대 향신료가 신대륙의 불꽃과 만나며 중세 유럽의 마음을 녹이는 환각의 제국이 피어나는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1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번화한 시장. 태양이 황금빛으로 대리석 바닥을 물들이고 공기 중에는 계피와 후추의 달콤 쌉싸름한 향이 스며든다. 페르시아 상인 아부사이드. 실제로 실크로드를 오간 무역가의 후예처럼 그의 손에서 꺼낸 것은 인도에서 온 대마초 잎이었다. 부드러운 잎을 불에 쪼이며 피우는 연기. 그것은 폐부를 타고 올라가 머릿속을 부드럽게 풀어버린다. 주변에서 모인 여행자들, 그들의 어깨가 살짝 처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세상의 무게가 사라진다. 바람소리만 들려오고 웃음이 천천히 번진다. 이 영인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패스트의 공포가 유럽을 휩쓸던 바로 그때 생존의 비밀 무기였다. 이제 카메라를 뒤로 물리며 보자. 채참 말 17년 흑사병이 유라시아를 강타했다. 실크로드를 타고 온 패스트균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데 생존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랍과 페르시아 의학서 카눈에서 대마초는 진통제이자 정신안정제로 쓰였다. 이븐 시나의 저작처럼 환각 유도는 면역력을 높인다고 믿었다. 실제로 고대 중국의 반초통과 인도의 아유르베드에서 대마는 소화 촉진제이자 영혼의 문지기였다. 유럽으로 건너온 이 향신료는 단순한 무역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스트 생존율을 높인 문화적 방패였다. 통계적으로 향신료 무역도시 베네치아의 사망률은 다른 곳보다 20% 낮았다. 왜? 상인들이 매일 마시는 향신료 와인에 해시시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492년 콜럼버스의 배가 신대륙에 닿은 직후 카리브해의 열대숲, 습한 공기가 피부를 적시고 야자 잎 사이로 코카잎을 씹는 타이나 원주민들의 모습. 잎의 쓴맛이 입안에 퍼지며 피로가 녹아내린다. 그 잎은 곧 스페인 궁전으로 향한다. 16세기 마드리드 왕궁의 비밀 정원. 펠리페 2세의 조정에서 귀족들이 은쟁반에 코카잎 가루를 올리고 코로 들이마신다. 심장이 빨리 뛰고 눈이 맑아지며 밤새워 춤추는 에너지. 공기 중에는 장미향과 섞인 코카의 신선한 풀냄새. 이 순간 그들은 불멸의 신이 된 듯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양이 서서히 지며 필요 없이 새벽을 맞이한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신대륙 코카는 실크로드의 오피움과 만나며 환각 제국을 건설했다. 오피움은 7세기 아랍에서 파파버 잠꾸실꽃으로 추출됐고 실크로드를 거쳐 12세기 유럽에 도착했다. 몽골 제국시대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 오피움은 외교 무기였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처럼 칸은 매일 8끌 섭취하며 통치를 했다. 이는 중세 권력 구조를 바꿨다. 왕들은 오피움 코트를 열어 귀족들을 초대. 환각 속에서 충성 맹세를 받았다. 프랑스 왕 루이 9세 시대 궁정에서 터피움, 차로 마시는 오피움이 유행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르네상스 창의성의 원천이었다. 미켈란젤로와 러나르도 다 빈치의 스케치북에 오피움 흔적이 남아있다. 플로렌스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연회장으로 들어가 보자. 촛불이 깜빡이는 대리석 홀, 벽면에 프레스코화가 그림자처럼 춤춘다.
공작부인 로렌초가 손님들에게 건네는 것은 터키에서 온 락슈미, 대마와 오피움 혼합물. 입안에 넣자 따뜻한 물결이 온몸을 감싼다. 웃음소리가 낮게 울리고 대화가 꿈처럼 흘러간다. 창밖비가 부드럽게 내리며 세상이 천천히 회전한다. 이 연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패스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귀족들이 모여 환각으로 트라우마를 씻는 의식이었다. 역사적 맥락으로 나아가자. 이 유포리아 제국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점이었다. 헬사고 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오스만 제국이 실크로드를 장악하며 향신료 가격이 폭등했다. 하지만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은 대체로 신대륙 코카와 담배를 들여왔다. 담배는 제사 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타바코, 1660년대 포르투갈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장 미셸 드 로드의 담배 역사에 따르면 담배는 악마의 풀로 금지됐으나 곧 왕실에서 필수품이 됐다. 왜? 그것이 권력을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매일 파이프를 피우며 의회를 주재했다. 환각은 판단력을 날카롭게 하고 전략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런던의 어두운 선술집으로 이동해보자. 16세기 템스 강변, 안개가 자욱한 밤.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신대륙 타바코와 실크로드 해시시 혼합 버드. 무역선 수병들이 연기를 뿜으며 노래한다. 연기가 방을 채우고 시간 감각이 사라진다. 웃음이 터지며 패스트 공포가 잊힌다. 바닥에 쌓인 잿더미가 불꽃에 반짝인다. 이 선술집은 혁명의 요람이었다. 청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노동자 계급의 평등 환각이 됐다. 지적 분석으로 이어지자. 이 글로벌 하이는 현대성의 새벽을 열었다. 중세는 교회의 금욕 통제 아래 있었으나 15세기 이후 환각 물질은 개인주의를 키웠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처럼 실크로드와 대항의 시대는 인지혁명을 가져왔다. 오피움은 철학자 몽테뉴의 에세이를, 코카는 탐험가들의 용기를 불어넣었다. 패스트 생존 후 유럽 인구는 30% 줄었으나 환각 문화는 창의성을 폭발시켰다. 챔카축 8년 바스코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은 향신료 무역을 재편. 연간 1만 톤의 후추와 대마가 유럽으로 흘렀다. 파리 17세기 베르사유 궁전의 비밀실. 루이 14세가 누워있는 침대 곁 시종이 오피움 팅크처를 입에 넣어준다. 황금 장식의 방안, 향초 불꽃이 일렁이며 꿈같은 안식을 준다. 왕의 호흡이 깊어지고 고통이 사라진다. 이 장면은 권력의 상징이다. 오피움은 절대 왕정의 연료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국은 어떻게 끝났을까? 18세기 산업혁명 직전 환각은 대중화됐다. 커피하우스에서 담배와 코카가 섞인 음료가 팔리며 계몽주의가 싹텄다. 볼테르와 루소는 매일 오피움을 마셨다. 이 융합은 중세의 끝, 근대의 시작이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연기의 여운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사막바람이 당신을 감싸고 세상이 부드럽게 녹아든다. 평화로운 밤이 다가오기를.